네, 반갑습니다. 불교 아카데미 창립 23주년 기념 특수 세미나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력 존엄사 이 부분에 이미 다른 곳에서 발표도 하셨고 연구도 하셨고 관계했던 분들을 모셨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 흔치 않은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조력 존엄사라는 제목.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요, 우선 이제 다들 기본적으로 아시고 있는 사항이긴 하겠지만 한국의 안락사 법과 존엄사법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히 먼저 짚고 나서 이제 불교는 사실 생명 존중을 가장 첫 번째 계율이자 근간으로 하는 종교이거든요. 그런 불교에 불살생계가 가장 중요한 어떤 윤리적 대원칙 아닙니까? 일종의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불살생계는 이제 모든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존중과 보호를 핵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승 불교에서는 비구, 비구니계 중에서 4가지 바라이제 중에 3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 바라이제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렇게 파괴되었다. 더 이상 구제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불교의 파괴법 중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일단 대승 계율로 좀 더 다시 또 가서 보자면요. 대승 계율에서는 이 불살생계가 더욱더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승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초기 불교보다 더 계율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살생계를 더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초기 불교에서는 사실상 불살인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식을 한다든지 뭐 동식물을 이렇게 죽인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붓다가 그 상황에 따라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불살생계를 초기 불교에서는 지키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대승에서는 일단은 그 불살생을 모든 생명체에 대해까지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지금 데미안 키온이라고 하는 이제 이 불교 윤리학 그리고 이 안락사의 문제를 깊이 연구한 학자는 사실 이제 그 대승 보살도에 따르면 자비의 실천으로서 이 안락사의 문제를 우리가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붓다는 그 이제 불살생의 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정말 너무 모순되는 2가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불살생과 자비 어느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지금 계속 저는 2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 신체적 고통, 만약에 질병이 있을 때 신체적 고통 때문이고 또 하나는 치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정신을 완전히 잃은 채, 자신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냥 생명만을 마치 좀비처럼 연장하는 그런 상태로 누구도 존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붓다는 좀 더 자기가 자기 자신일 수 있을 때 깨어있는 정신을 가장 마지막으로 조금이라도 이제 유지할 수 있을 때 온전하게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준비하고 이제 맞이해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붓다도 이제 죽음을 먼저 예고를 하고 나는 석 달 후쯤에 임종을 할 예정이다라고 아난다에게 예고를 하고 또 이제 주변에서 만류를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가겠다라고 하시고 그 석 달간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별을 하고 열반 유훈을 최대한 제자들에게 더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마지막에는 열에는 이제 그 명상의 상태에서 고통 없이 깨끗하게 떠나간다라고 얘기. 22쪽을 보시면 제일 위에서부터 한 세문단까지는 왜 인간이 존엄하냐에 대한 찾아봤더니 맹구모의 비유처럼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워낙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중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조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중도는 그 팔정도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팔정도에 과연 이러한 그 조력 존엄사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부탁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7쪽에 가면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제가 그 제대로 찾지를 못했는데요. 부처님께서 이제 그 아라한을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생명 구지가 불가능한 불치병의 상태에서 고통에 처했을 때 치료를 중단하고 죽음을 허용하는 것은 인정하셨다.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력 존엄사 이제 앞부분에 우리 선생님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불교인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서 제가 간단하게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이 인간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음 초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이제 384명 중에서 성별로 남자, 여기는 이제 비구 스님과 남성 제자, 제가 신자, 그래서 178 여성, 비구니와 제가 여성이 이제 206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고, 신분으로 보면 스님 중에서 비구 스님 73, 비구니 76, 제가 불자 중에서 남성 불자 96, 여성 불자 109 이 분포로 이제 응답을 해주셨고요. 연령대를 보면은 이제 50대 이상이 28.4%, 60대가 46%, 70대가 13%. 그래서 6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저희 응답자 중에. 그리고 이제 신의 기간을 보면은 이제 얼마 동안 불교를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20년, 10년 9.6%, 20년, 30년 15%, 30년 이상 61%. 그러니까 30년 이상이 이제 가장 많은 거죠. 그리고 신행 수준. 당신은 이제 불교 신행이 이제 독실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불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행이 이제 단단한가 이걸 여쭤봤는데, 전혀 독실하지 않다, 독실하지 않은, 독실하다, 매우 독실하다. 독실하다가 51%, 매우 독실하다 23%. 그러니까는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하는 응답자들의 특징을 보면은 60대 이상 신행 기간이 30년 이상, 그리고 신행 수준은 아주 독실하다. 이런 분들이 많은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대체로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독실하게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대나무 응답자. 그랬더니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비구 91, 제가 여성 89, 비구니 85, 제가 남성 85. 이런 순서로 응답을 했습니다. 이 연령대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나왔는데요. 30대 미만이 81, 40대 88, 50대에서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60대 91, 70대 이상이 96%. 70대 이상이 되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률안으로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느냐. 이건 좀 더 적극적이죠. 내가 그냥 혼자 생각하는 것과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법률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전체 89%가 찬성한다는 거예요. 존엄사를 법률화하는 거에, 법률안을 제정하는 거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성 90%, 비구니, 제가 남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높을수록, 존엄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수록, 조력 존엄사 찬성할수록, 또 불교적으로 합당하다, 교리적으로 합당하다라고 생각할수록 법률안 제정에 헌법에 대해서 불교인의 찬성 응답이 두 기관보다도 높았다. 예, 그래서 보사연의 82%, 보사연 무교가 86%, 종교인은 78%, 한국이성제 79%대 불교인은 8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번 아카데미 응답자 다수는 4부대 종을 포함하고 60대 이상이고 불교가 아주 30년 이상 자기는 믿었고 신행 수준이 독실하다고 한 사람인데 왜 가장 높을까? 왜 조력 존엄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가장 높을까? 이런 불교에 대한 독실함, 이게 조력 존엄사의 이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이것이 이제 사실은 이 불교에서 생과 사는 단절이 아니라 순환의 한 과정입니다. 옷을 바꿔 입는다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이러한 의문이 듭니다. 존엄한 죽음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왜 다른 편에 있는 존엄한 태어남에 대한 고민은 없는가? 존엄한 태어남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존엄한 죽음은 어색하지 않을까? 탄생은 종종 축복과 연결되지만 왜 죽음은 축복과 연결되지 않는가? 이는 생명을 개체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생명관 때문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그 단일한 하나 개체로 생각되는 생명의 종결은 축복과 연결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기론에 입각하면 생명은 홀로 존재하는 개체가 아니라 상호 의존하고 상호 성립하는 존재들 간의 관계망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불교인 다수 약 90%가 조력 조nom사에 찬성했지만 불교적으로 합당하다는 응답은 70.1%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사부 대중 간에도 차이도 존재했는데 이러한 차이, 다시 말해서 약 19%의 간격을 맨 처음 그 발표자도 그러셨고 이번 옥보경 소장님도 그렇지만 불사생 계율과 자비실천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셨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큰 틀에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불교의 경전을 자세히 보면 불사생조차도 자비에 근거하는 하나의 행위라는 경쟁적 문구도 존재하는 걸 보면 이 두 개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라는 해석이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봐서 대부분의 논문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이명식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협회 회원이시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셨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하반신 마비이시기 때문에 현재 마약성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계신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라는 게 계속 이제 들지 않는 거죠. 더 이상 어느 이제 시점이 되면은 계속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도 처방을 마약성 진통제로 뭐 무제한으로 막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 루게릭 어머니께서는 이제 4개월 이후에 이제 돌아가시지만 이 이명식 선생님께서는 말기 환자가 아니세요. 그러니까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를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계신데 그러니까 어느 통증이냐면 프레스로 하반신을 누르고 있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10년을 이렇게 될지 15년이 될지 말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을 견뎌내는 것 말고는 주력 사망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의 고통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국가별 존엄사 허용 현황을 보시면 스위스, 네덜란드, 그다음에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 이제 선제적으로 합법화를 했는데요. 한국과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건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된 상태이지만 영국이나 프랑스도 지금까지는 되게 보수적이었다가요. 2024년에서 영국도 이제 하원이 통과가 됐고 상원,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서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프랑스도 올해 5월에 하원에서 1차 가결이 되면서 2026년부터는 법제화 전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그 호주 과학자 그분도 스위스에 2018년에 가셨지만 지금은 호주도 합법화가 되어 있어서 호주 국민은 호주에서 조력 사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이 세계연맹, 죽을 권리 세계연맹 컨퍼런스를 갔을 때 캐나다 사례를 되게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들 꼽습니다. 선택 가능한 생애 말기 돌봄의 옵션입니다. 캐나다에. 그래서 1번부터 해서 8번까지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맨 끝에 쪽에 이제 의사 조력 사망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로 캐나다에서 이제 환자의 의료적 대안 중에서 첫 번째는 심폐소생술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소생술 금지 명령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완화 진정제 투여인데요. 이게 이제 사망이 예상되는 2주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완화 진정제 투여는 이제 통증이나 기타 참을 수 없는 증상이 지속되고 다른 모든 옵션이 다 실패하는 그런 말기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른 어떤 것도 통증을 완화할 수 없고 곧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간주를 하고 이때에 이제 환자에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완화 진정제가 증상을 완화시키지만 의식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사망이 임박한 시점의 경우 투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의사 조력 사망인데 캐나다는 이 약을 스스로 먹는 의료 조력 사망과 직접 의사가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를 모두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 약물을 먹는 형태만 이제 되지만 캐나다는 의사가 직접 투입하는 행위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스위스에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환자가 스스로 먹었는데 사람 그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 증상에 따라서 수시간 이내에 사망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의사 조력 사망이라는 거는 본인의 의사의 결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이 되지 않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자 본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냥 그럴 때 이제 그 캐나다에서는 이따가 또 절차적 보호 조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경우에 이제 어떤 사망 시점이 됐는데 죽지 않았을 경우에 의사가 한 번 더 이제 주입을 하라는 그런 동의서를 씀으로써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좀 대비하는 그런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나. 다양한 의료적 대안이 선택 가능하도록 우리도 이 웰빙, 웰다잉이 이제는 뭐 상투적인 말이 되었죠. 어떻게 사느냐가 이제 우리가 중요하듯이 어떻게 죽느냐 또 그 무게 사느냐의 무게에 결코 뒤지지 않는 만큼의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불교적 입장에서 접근하면 우리는 이제 윤회라는 부분, 재생이라는 부분, 다음 생이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을 경우 죽음은 바로 그 다음 생과 바로 연결되는 이런 하나의 귀한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또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또한 가치가 있는 게 죽음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의 사례로 든 아주 다양한 의료적 대안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차츰 그게 적용이 돼갈 때 우리 조력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불교에서 죽음을 접근할 때 죽음 직전 내지는 죽음의 순간의 생각 우리는 세 가지 업을 얘기합니다. 삼업, 의업, 신업, 부업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에 의해서 다음 생을 바로 결정짓는 그런 하나의 재생 연결식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에 이 죽음의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떠한 혹시라도 이 신체를 움직일 수 있거나 말을 할 수 있거나라는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그 사법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치료도 안 되고 고통만 있는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래서 제가 가끔 예를 드는 게 어떤 분이냐면 옛날에 행복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평생을 행복하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라고 하셨던 분이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기암의 고통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이 항상 얘기했던 거랑 다르게 인생을 마쳤는데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그 말기암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한 말을 못 지키고 자살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하는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존엄사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존엄사는
언젠간 돼요. 언젠가는 법률로 제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언제냐, 지금 당장이냐, 늦으냐 이런 문제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우리나라 외에 한 20여 개 국가에서 이제 졸음사를 막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 나와. 영국, 이태리, 뭐 이제 캐나다, 호주는 이미 됐지만 영국, 이태리도 되고 저기 이제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계속 졸음사법을 도입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국가기관이나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본인이 편안하게 죽고 싶은 거지 자살을 하고 싶어 하진 않으세요. 그래서 생명이 소중하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내가 계속 고통을 받고 계속 살아야 된다까지 국가가 강요해야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도저히 이 고통이 나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고통을 종식시키는데 죽음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국가가 그분의 의사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까지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하면서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입법이 독립적인 이중 확인이 돼야 된다.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이 돼야 된다. 숙려 기간을 설정해야 된다. 명확한 의사를 확인해야 되고 조력자의 보호와 책임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란을 헌법재판소가 법을 만드는 곳은 아니지만 헌법에 부합하는 존엄사법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할 편이다 라고 이제 제시를 하면 이게 입법의 가이드라인이 돼요. 그러면은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인정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목적에 보면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두 번째가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세 번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맞아, 오늘 이 나온 얘기들이 아마 여기서 요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 이 말기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말기 환자는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 말기 환자인데 지금 헌법소를 낸 사람은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기 환자가 아닌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헌법재판소 사법부는 사법 소극주의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행정부나 입법부에 대해서 뭘 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상품분립 원칙에도 반하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사법의 속성 때문에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분명히 이 사안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게 아주 엄연한 우리의 현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카데미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잘 했어요. 제 입으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료계도 한 번은 오셨으면 좋겠다. 그럼 폭넓게 각자의 위치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겠지. 그런 거 하다가 이제 사정이 안 돼서 못했지만 그래도